미션 365. 세계는 아직 파리에 있었던 IS 테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IS에 대한 공격이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전쟁 국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슬람학과 코란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우리 A국에서 계시는 고요셉 교수님과 함께 현지에 전화를 해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내용은 IS의 현실에 대해서 또 우리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뭐 이번에 파리에서 테러가 아주 크게 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한마디로 그 테러가 과거에는 지하드 중심에 말하자면 지하드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오랫동안 이슬람의 교리와 이런 거를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하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말리나 또는 이렇게 또 이집트나 또는 파리에서 또 레바논에서 최근에 이런 테러를 보면 개중에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유럽에서의 테러는 이렇게 오랜 동안 이슬람의 교리나 율법을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 말하자면 좀 더 다른 기존에 있는 방식과 상당히 다른 전개로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신문에 나오는 단어로 보면 외로운 늑대.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슬람의 기본적인 뭐 소양이나 뭐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를 해서 이제 일으킨다. 지금 그런 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 지금 이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또 그 원인도 확장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슬람이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네덜란드도 그렇습니다만은 벨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기존의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이고 독일까지 우리가 아는 유럽의 곳곳에 가면 지금 무슬림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동네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산하 제한이 없어서 특별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꾸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 이슬람이 갖고 있는 이슬람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성 그걸 우리는 수피 이슬람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소프트한 면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편안한 자신의 마음이 알라를 향한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갈구를 찾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포스트 모던 사회에 적합한 그런 거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슬람이 지금은 이념적이고 이데올로적이면서도 새로운 그런 트렌드를 타고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슬람이 글로벌하게 적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국에서 코란을 번역한 압둘 할림의 코란 번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 젊은이들의 가장 적합하게 용어들을 선택해서 영국 영어로 아주 적절하게 젊은이들에게 아주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한국에서 코란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써서 코란을 번역함으로써 한국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부담을 적게 만든 상당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슬람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슬람에 들어간 다음에는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 그 이슬람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중동에서 그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이제 좀 더 아시아는 이미 많이 있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이 테러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이슬람의 그 어떤 선교 전략과 맞물리는 건지 꼭 그렇게 과격하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한편에서는 그 이슬람 자체가 결국은 다 과격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 본질은 어떤 건가요? 이슬람을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슬람의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둘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을 연구해야 된다고 아주 그 강조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무엇보다도 이슬람의 그 양쪽 면, 밝은 면과 마치 우리가 달을 보면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는 것처럼 이슬람 안에도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흑백 논리로 이슬람을 바라보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critical thinking, 말하자면 비평적 사고의 능력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이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비평적 사고를 가지고 철학적인 그런 바탕에서 사고하는 힘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선교사들도 이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도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보면 보수 진보로 해서 우리가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양극화된 그런 논리에 쉽게 빠져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이슬람을 나쁘게 혹평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슬람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오늘 이 나라 신문을 보니까요. 17, 18일 날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난 뒤에 17, 18일 날 독일에서 파리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곳에 있는 그 이슬람 학자가 하는 말이 유럽에 가봤더니 이슬람 포비아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 본래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유럽에서 이슬람을 증오하는 것이 더 강화됐다. 이런 테러로 인해서 파리의 테러로 인해서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훨씬 유럽에서 그 입지가 좁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슬람의 본질을 바라볼 때 항상 좀 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 이유는 이슬람 무슬림들 속에는 온건한 무슬림도 있고 극단적인 무슬림도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피 무슬림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세속적인 무슬림들도 있고 또 상당하게 독실한 무슬림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무슬림들을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걸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태도, 말하자면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규격을 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 이슬람의 그 모습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그 이슬람 자체 안에서의 갈등 뭐 저희가 조금 알지만 수니파와 시아파의 그 아주 해묵은 그 오래된 천몇백 년 된 그 갈등에 의해서 지금 IS 같은 것이 생겼다라고들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두 양대파의 그 지금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그 본질적으로 IS는 외부 세력에 특히 서구나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슬림들의 상당수 무슬림들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연구는 이렇게 아랍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슬람과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이슬람과 또 미국이나 서구에서 말하고 있는 이슬람과 또 한국에서 바라보는 이슬람 이 전체적인 그런 뷰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느 한 나라의 입장에서 이슬람을 바라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요. 질문하신 내용은 순니와 시아 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순니와 시아가 분리가 되는 것은 사실 무함마드 이후에 그의 사촌이자 그의 사위였던 알리 때문에 빚어졌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슬람 초기에 순니와 시아가 분리됐다. 이렇게 대부분의 책들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시아파는 오랜 시일을 거쳐서
순니와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서로 분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IS는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전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하셨듯이 이라크에 있는 그 사담 후세인 제거가 되면서 아프간에 있었던 그런 테러 또는 지하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라크에 합세하고 또 더구나 이제 순니파였던 사담 후세인이 그 동료들이 다 정권에서 쫓겨나면서 결국 이제 순니가 시아와의 대결 속에서 거기서 이제 싹 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그게 확산돼서 시리아의 라카가 지금은 그 수도 중심지가 되어서 바그다디가 그곳의 수도로 해서 자기가 칼리파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잘 아시는 대로 이라크는 물론 이라크 남부도 시아파가 많고 또 이란은 대부분이 시아파이고 또 이제 시리아도 이제 시아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알라위파입니다만은 사실은 시아파 일종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레바논이 1년 반 이상 대통령이 없습니다. 원래 레바논의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보면 마론파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은 이제 총리는 이제 순니파에 돼야 되고 국회의장은 이제 시아파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50년 이전에는 레바논의 70% 이상이 기독교였는데 지금은 75% 이상이 무슬림이었고 그 남부에 이제 히즈볼라가 80년대 이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히즈볼라가 지금 정치의 영향력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레바논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없이 1년 반 이상 나라가 지탱이 되는데 역시 거기도 시아파가 있다는 거죠. 바레인도 역시 시아파가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역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동에 이렇게 상업할 때 시아파가 좀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순니파의 이제 큰 나라인 사우디나 또는 이집트 경우에는 시아파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꺼려하고 있고 그걸 막아내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집트 신문에 아랍어 신문을 보니까 역시 이곳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국민들이 절대 시아파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요. 여전히 시아파와 순니파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IS는 그 순니파에 속해 있는 그 그룹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순니파가 그렇게 대다수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순니파 안에서도 이제 IS를 좀 이렇게 배척하고 또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 칼리파 제도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칼리파 제도와 그 순니 이런 거의 관계는 좀 어떤가요? 그것도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IS가 실질적으로 알카에다하고 큰 차이점은 그 칼리파제를 복원했다는 거죠. 사실은 1924년까지 칼리파제가 있었습니다.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의 정치적인 권한과 종교적인 수장 역할을 할 사람을 뽑았는데 그걸 우리는 칼리파라고 합니다. 아랍어로는 칼리파라고 말할 때는 계승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뭔가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걸 이어간다. 이런 뜻에서 아랍어 칼리파라는 단어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리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권한을 다 받아야 되는데요. 이슬람 역사를 거치면서 칼리파는 정치적인 실권은 가졌지만 종교적인 권한은 점차 종교인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고 맙니다.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는 이렇게 세속적인 대통령이나 또 왕이 있습니다만은 종교 결혼에서 여기서 종교의 지도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리파라고 하는 그거를 IS가 강조하게 되면서 칼리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칼리프를 중심으로 모든 이슬람의 그 무슬림들이 그곳에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칼리파 국가를 선포했다는 것은 전 세계 이슬람, 특히 이제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그 나라로 들어와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동조해주고 같이 싸워달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흡입력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말하자면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IS에 가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아마 이슬람을 깊이 이렇게 알고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일반적으로 뭐 거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 이슬람의 특징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특징이라 그러는데 칼리파하고 또 종교 지도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원래 이슬람에 그게 맞는 시스템인가요? 네, 본질적으로는 무함마드에게는 종교와 정치를 다 한 사람, 무함마드 한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함마드에게는 종교와 이게 정치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슬람 자체도 오랫동안 종교와 정치가 분리될 수가 없었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법과 정치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19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작은 나라로 아라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여러 개 나라로 식민지를 1950년대 또 늦게는 1970년대까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면서 여러 개 나라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세속적인 대통령이나 왕이 등장하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역시 이제 정치의 실권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맡는 사람은 역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함마드가 생각했던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의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그런 세계를 꿈꾸었던 거는 그렇게 이슬람 세계에서 역사가 길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사이드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동안 그 서구 열강이 그 중동이라든지 이슬람권의 나라의 그 어떤 식민 지배를 했던 경우가 많은데 그때 서구 쪽은 다 기독교고 그런데 그 식민지를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전파하거나 기독교화 시키지 못했던 또 아니면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지금 더 반감이 많아진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어떤 서구 기독교에서 식민지를 했던 그 이슬람권의 나라들에게 기독교적 영향이나 아니면 기독교화 시키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서구가 열강들이 중동을 식민지했을 때 그 식민지를 했던 그런 정치 실세들 그 뒤에는 선교사들이 있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개신교가 중동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세력들의 등을 업고 서구 선교사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중동에 와서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1920년대에 세워졌던 이런 중동의 개신교 교회들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까지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랍어 성경도 1865년에 레바논에서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현지인들과 함께 번역이 돼서 지금은 이제 아랍 전체에 쓰고 있는 이게 1865년에 신구약이 완역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서구 선교사, 서구의 식민지가 이런 부작용도 나은 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잘 활용해서 서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당시에 이렇게 중동의 개신교를 퍼뜨리게 됐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기존의 정교회나 카톨릭으로부터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는 거죠. 자신들이 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중동의 이렇게 개신교나 복음지 교회들은 법무부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사회부라든가 이런 곳에 등록을 해서 종교부에 등록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NGO로 처음에 등록을 해서 그래서 교회의 존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 자신들만이 교회이고 정통성이 있고
개신교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외톨림을 받고 있는 곳이 중동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 교수님한테 직접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또 IS인데 제가 잠시 다른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IS의 그 특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 개념은 맨날 테러만 하고 사람들 무참하게 죽이고 기독교 박해하고 뭐 이런 IS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IS의 또 그 실상은 그 이슬람권에서 보는 실상은 좀 어떤가요? 주요 특징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우리가 그 IS를 우리가 좀 그 정의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IS는 정치 이슬람을 하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그걸 우리는 political 이슬람 또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이슬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IS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슬람의 교리와 율법과 사상과 관련된 이슬람의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적 이슬람의 무장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말하면 정치적 이슬람의 무장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IS라는 거를 물론 IS가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말에 있고 미국에서는 ISIL 또는 ISIS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랍어로 보면은 단짐 이렇게 말하죠. 조직이란 말이죠. 단짐 다울라 이슬람이야. 이슬람 국가의 조직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필 에락과 샴 이렇게 샴이라는 단어는 시리아 또는 레반트라는 뜻인데 사실 아랍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레반트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으로 해석합니다만은 사실 아랍어 샴이라는 단어는 시리아를 가리키거나 과거의 샴 지역이라고 말할 때 레반트 지역 말하자면 시리아와 레바논과 요르단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을 우리가 샴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용어로 샴이라고 말할 때는 시리아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특징으로 볼 때는 우선 저는 이슬람 종말론의 잘못된 그런 사생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써놓은 IS라는 책을 보면 이거는 종말론의 이단하다. 또는 이슬람 종말론의 사생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IS가 무함마드의 그 행위와 말을 적어놓은 책을 우리가 하디스라고 말하는데요. 그 하디스에 그 정통하지 않는 것, 말하자면 모든 이슬람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약한 하디스, 우리는 그걸 영어로 weak 하디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런 정통성이 좀 약한 하디스를 이렇게 IS가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나온 이슬람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실제 자기들이 지상에서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IS는 이슬람 종말론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슬람주의자가 바로 IS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SNS 우리가 잘 아시는 SNS를 통해서 그들이 홍보하니까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세계 시민들이 쉽게 동조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IS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아마 다음에 우리가 IS에 대한 대처가 분명해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혹자는 특히 이슬람에 있는 무슬림들은 IS가 미국에 의해서 생긴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왜곡됐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는 그 행태를 보면 그 이슬람과 무슬림과 비무슬림 아주 극명하게 구분을 하면서 비무슬림은 무조건 다 무슬림이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렇게 하는 극단적인 모습들로 지금 인해서 테러가 나오고 또 시리아나 이런 데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무참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뉴스들을 일반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인에 대한 아니면 비미술림에 대한 그 개념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IS의 정체가 뭔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이슬람 종말론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 두 번째는 이슬람주의자라고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더 든다면 이게 타크피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랍어로 타크피르라는 말은 상대방을 카피르로 몰아서 살해하는 것을 우리가 타크피르라고 하는데요. 마치 지금 시나이 반도 북부에서 이제 이집트 정부와 싸우고 있는 무리들을 타크피리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같은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과 교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를 카피르로 몰아서 살해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코란 본문에 카피르는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본문 규절에 따라서 죽이는 거죠. 사실 카피르라는 단어의 어원이 코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카피르란 그 뜻이 무언가를 오랫동안 이제 아랍 학자들 또는 아랍 친구들, 대학의 교수들에게 오랫동안 제가 문의도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단어를 풀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카피르라는 단어가 코란에서 의미하는 것과 오늘날 이렇게 보통의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그리고 이렇게 IS와 같이 특정한 집단에서 사용하는 그 무리들이 생각하는 개념, 이런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요즘은 이슬람권 선교에서도 사실은 코란에 나와 있는 개념과 아랍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 달라서 동일한 단어가 개념이 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가 선교를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랍어를 잘하는 젊은 세대들이 결국 코란에 있는 아랍어와 성경에 있는 아랍어가 동일할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알아서 무슬림에서 기독교 개종한 사람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 보면 카피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중에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란에는 카피르는 믿지 않는 자, unbelie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본에는 불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란 본문에서 말할 때 카피르는 무슬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카피르로 규정한 거죠. 조금 전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카피르는 이제 비무슬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비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날 IS가 바라볼 때 카피르는 자신들의 생각과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할 때 무함마드의 말과 행함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은 모두 다 카피르로 본 겁니다. 제가 중동의 A 국가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5번 기도할 때마다 허리를 몇 번 굽히는가 그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엎드렸다 일어나는 그 횟수가 하루에 5번 이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는 뭐 3번, 점심 때는 4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IS 대원들이 이렇게 보통의 무슬림들에게 당신 아침에 기도할 때 몇 번 엎드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만약에 3번이라고 답을 못하면 이건 진짜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참수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IS가 비무슬림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무슬림 중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슬람의 개념과 다르면 그를 이슬람권 밖으로 쫓아내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타크피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IS는 타크피르 그룹이다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그 무슬림 그 IS의 그 특징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IS의 그룹의 미래를 저희들이 볼 때 어떻게 그 IS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지요? 네, 최근에 제가 이슬람과 IS라는 그런 책을 제가 이렇게 쓰게 되면서 이제 이슬람 학자들과 대학의 교수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제 논문과 그들의 책들을 보고 또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슬람 문화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슬람 문화가 계속 퇴보를 하면서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umma, 이슬람의 공동체가 다운힐, 이렇게 하강 곡선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들 마음속에 좌절감과 실망감, 자신들의 공동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9세기에 12세기에 그 황금기에 있었던 것을 되찾고자 많은 정치인들이 부르짖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슬람의 문화가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무슬림 청년들이 의기소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런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과 특별히 이제 사우디 교과서의 최근에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요. 알왈라와 알바라라고 하는 그런 신조가 있습니다. 알왈라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과 무슬림은 잘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아닌 비무슬림과 이런 것은 전부 다 잘못돼야 된다. 이게 알바라죠. 그래서 알와라와 알바라라는 그런 신조가 있어서 무슬림들 사이에 자신들의 이슬람과 무슬림들은 잘 돼야 되고, 무슬림과 이슬람이 아닌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신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한 테러와 폭력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랍 전 세계 또 이슬람 국가의 대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비판적 사고 이런 것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암기 이주식 수업을 받고 있고, 학생들은 모두 다 암기해서 그것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서 사회에 진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비판적 사고가 없고 이성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사실 테러와 폭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또 한편에는 그렇게 달달달 외우는 그런 그 학습 방법이나 이런 거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도 그들이 관심이 많이 있나요? 네, 이번에 그 이집트의 선거의 그 결과를 보니까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나갔는데 대략 한 30% 정도, 어떤 건 25% 이렇게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 때는 당시에는 뭐 투표율이 50%, 60% 이렇게 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슬람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이슬람주의자가 정치의 한 복판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제 군부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이런 국회를 구성하는 이집트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곳에는 표 한 표를 사기 위해서 100파운드 또는 많게는 700파운드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표를 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동의 민주주의는 좀 멀다,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많은 서구 언론이나 한국 언론들은 중동의 민주화가 아랍의 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민주화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마는 그러나 이곳 중동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정말 민주화가 정착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파리 테러로 인해서 서구 열강들이 이제 연합군이 되면서 이제 IS를 타격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IS가 이제 어떻게 없어지게 됐다 해도 그 다음에 세력들이 계속 이런 비슷한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또 그런 관점도 우리 고 교수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알카에다 이후에 IS가 등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IS 이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IS가 어떤 그 규범, 어떤 그 과거에 알카에다라든가 또 알아랍 이슬라미아 또는 이런 그 단체들, 조직들이 걸어왔던 그런 것을 이렇게 걷지 아니하고 이런 새로운 어떤 경향,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굉장히 이게 당황을 했고요. 파리 테러로 인해서 그 뒤에 세계 정상들이 모일 때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테러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젊은 세대, 이런 폭력과 테러에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이런 젊은 세대가 사라지지 않는 한 테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일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 때문이다, 빈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중동에서 만난 현지인들을 물어보면 오히려 가난보다는 무지가 문제다. 무지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무지와 정치인 무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지가 문명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중동 아랍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테러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슬람을 좀 더 좀 중도적인 이슬람으로 갈까 하는 것이 이제 중동에 있는 이슬람 학자,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몫이고 그들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은 이제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은 이제 관용의 종교이고 평화의 종교이고 중도의 중용을 찾는 종교다. 이런 쪽에 계속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확산을 시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런 사회적 이런 불평등 또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압박감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런 아랍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테러와 폭력은 계속해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이해, 이슬람 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슬람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정치적인 환경, 이것도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슬람 그 문화와 종교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면 그 서구에 있는 그 민주주의가 그쪽에서는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중동 사람들은 그걸 이슬람식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서구에서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념, 우리가 자유와 표현이 있고요. 사실은 이슬람 철학을 가르치는 대학의 교수들은 중동에서 이미 토론 문화는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한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게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본물처럼 튀어나온 것이 아랍혁명이었는데 사실 아랍혁명이 다시 이제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가면서 결국 젊은이들이 정치권에 아주 적은 숫자만 이렇게 참여하고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사실 그런 민주주의로 가는 열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조금 질문하신 것처럼 서구적인 민주주의 개념은 많은 이슬람 학자들이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 학자들이 이거는 이슬람식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서구식 민주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이슬람식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슈라, 말하자면 이슬람 초기부터 이슬람 공동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유지 또는 지방의 유지뿐만 아니라 상당한 그런 세력가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의결을 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슈라라고 하는데 아랍어로 그 슈라라는 것이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식 민주주의와 좀 다른 면에서 슈라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큰 질문이 우리 그러면 중동이나 이슬람권에 대한 그 접근이나 우리 그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전에 그 코란에서 대개 보면은 지금 IS가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여자를 또 박해하고 또 여자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들, 또 뭐 다른 저 부족이지만 잡아서 그 야지디족인가요? 이런데 뭐 성노예로 팔고 뭐 또 그 매매를 하고 이런다는 뉴스들을 저희가 예전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코란에서는 특히 IS에서는 어떻게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야지드족들이 이제 이라크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요. 무슬림들이 볼 때 야지드족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성들을 노예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IS가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칼리파제라고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노예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판 노예제도를 만들어서 여성들을 팔아서 돈을 주고 파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코란에서 이슬람 학자들이 가르칠 때 여성과 어린이들은 다 보호하라 이렇게 말해왔다고 이슬람 학자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S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코란을 해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곳의 이슬람 학자들은 IS가 생각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상당하게 우리가 여성 사역자들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이슬람권 문화에서 그 여성의 위치는 물론 중동하고 아시아나 이런 데가 좀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화 안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쉽게 설명하면 한국과 이제 이슬람 세계를 비교한다면 한국의 여성들이 훨씬 더 무슬림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여성들의 여권 신장 또는 이런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내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물론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남성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당히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이렇게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슬람 세계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그런 가정이고요. 여전히 남자 중심 사회죠. 역시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남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때 저도 이제 한때 그런 학생들을 보았는데요. 여성들은 그러니까 딸은 한국이나 이런 데 유학을 못 보내지만 아들은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보니까 또 어떻게 한국을 믿겠냐. 한국 사회에 가가지고 자기 딸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딸은 못 보내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란을 봤을 때 일부 학자들은 코란이 상당히 이슬람 여권을 존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슬람 이전 시대와 이슬람 이후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코란이 그걸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이전 시대보다는 이슬람 이후가 훨씬 여권이 신장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무슬림 여성과 한국의 여성 또 미국의 여성들을 비교해 본다면 역시 이슬람 여성들이 상당하게 권한이 또는 권리가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끝으로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이제 큰 또 질문이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IS가 지금 준동을 하고 있고 또 점점 더 이슬람이 또 강경해지는 분위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예 지금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길이 없지 않나 할 정도로 길이 막혀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선교를 위한 접근이 어떻게 우리 또 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실적으로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90년대 선교를 아주 잘했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최근에 저희들에게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복음의 진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창기에 러시아어를 사용해서 또는 그곳의 고려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의 언어를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아서 현지인들의 로컬 피플에게 또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느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슬람권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모슬렘 개종자들은
선교사들로부터 재정적인 그런 수익과 이런 것, 재정적인 그런 담보를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사 밑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살던 커뮤니티, 자신이 살던 가족, 자신과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의 진보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슬람권 선교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제 복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3분의 2 이상이 바로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해 버린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슬렘들을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제자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빼어내서 기독교인들 모임으로 불러서 기독교인들만의 이렇게 외국 선교사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한다면 결국 그가 자신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번째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 새로 바뀔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슬람권 선교에 와서 주로 전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 사람들이 서구 선교사들이 먼저 중동에 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서구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선교의 방법을 배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현장에 들어와서 현지 말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또 현지 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앞으로는 성경의 원어를 그 현지 말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이슬람권 선교를 훈련하는 기관에서는 현지어를 상당하게 좀 강조를 해서 사실 좀 더 많은 시간 동안에 현지에 노출돼서 현지에 대한 숙달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선교 방법론 이런 쪽에 많은 치우쳤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는 오히려 성경적 원리를 좀 더 많이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학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문화인류학을 통해서 많은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의 그 접근 방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융합적인 그런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이런 문화인류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다시 되돌아가서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성경을 중심으로 다른 학문과 철학과 기타 다른 제 학문들을 연합해서 융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선교적인 방법들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기존에 있는 선교사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방법론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롭게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현장에서 주시리라고 믿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중동과 전 세계가 이런 테러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선교 대상 되는 사람들에게 크리티컬 싱킹, 이렇게 비판적 사고, 비평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사고의 힘을 이렇게 불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선교의 어떤 전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슬람을 공부해야 된다, 코란을 아랍어로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슬람을 알면 무슬림들에게 발문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알고 코란을 알면 무슬림들과 대화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하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대화를 선점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슬람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로서 국내 신학대학에서 그 정도까지 이슬람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신학대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 국내에 들어가서 그런 데에서도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슬람권 선교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이렇게 뭐 언어와 그 코란을 더 많이 우리가 집중 연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실제 한국인들이 그 아랍어를 배운다고 할 때 그 뭐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그 습득 그 능력이나 그런 건 좀 어떤가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 동안 아랍어를 배운다고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그러면 30대쯤 됩니다. 빠르면 30대 초반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동에 와서 이제 암미아를 2년 그리고 이제 푸사를 한 3년 하면 5년인데요. 그렇게 하면 아랍어 성경이 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아랍어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좀 더 일찍 가지면 오히려 훨씬 더 뭐 저처럼 이제 26살 때부터 아랍어를 공부해서 지금까지 계속 손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랍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공부했을 때보다 지금은 많은 그런 자료들이 많고요. 많은 그런 어떤 이렇게 좋은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하면 훨씬 더 우리가 아랍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몇 분 동안 제가 꼭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요. 우리 한국에 지금 뭐 할렐 그 식품 뭐 인증을 해서 수출을 한다. 그다음에 또 이슬람권에서 들어온 그 고용 노동자들이 많고 또 최근에는 뭐 그 가두 시위하는 것도 사진에 나오고 했는데요. 우리 한국이 지금 그 이슬람권의 하나의 타겟이라는 또 얘기도 듣고 있는데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고 또 이 할렐이라는 그 식품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현장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가 최근에 그 할랄 식품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상품을 이슬람권에 판매하는 방법이 뭐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제 할랄 식품을 만들면 해외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할랄 식품을 만들 때는 이제 종교인이 그곳에 공장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슬림이 비스밀라 알라 이름으로 이 아랍어를 단어를 말하면서 닭이나 이제 소를 도살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종교인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종교인들을 양성하게 되고요. 또 결국 이제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제 재정적인 수입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할랄 식품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금방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정부가 어떻게 그거를 결정하고 어떻게 순서를 밟아갈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할랄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로 하람의 반대말입니다. 하람은 금지한다 그 말이고 할랄은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아랍어로 허용이라는 뜻이고 할랄이라는 뜻이 말하자면 허용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식품 중에서 이제 채소라든가 이런 거는 할랄이냐 하람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식품 중에서 그냥 채소 같은 건 그냥 다 먹는 거죠. 다만 피를 이렇게 내는 짐승들을 도살할 때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이 비스밀라를 아랍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슬람 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할랄 식품이 위생적이다. 마치 유대인들의 코셔처럼 위생적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셔는 위생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국 식품이 훨씬 더 위생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할랄 식품이 위생적이다 이런 거는 그거는 잘못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놓치고 있는데 노동자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권에서 온 노동자들이 점점 이제 세력이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역으로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실질적으로 국내 외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뭐 100만 명 뭐 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불법 체류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각 교단마다 국내 선교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선교부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과거에는 처음 외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그런 일에 관심을 주로 많이 뒀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국내 선교도 역시 외국인 노동자, 특히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에게 적절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에게 접근하려면 역시 또 언어가 아랍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국내 목회자들이 한국말로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예배하는 것을 국내 여러 교회를 봅니다만은 대부분 우리 예배와 유사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예배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우리처럼 그냥 찬양하고 또 한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베트남 사람이 통역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갈 때 선물 주고 이게 이제 하는데요. 이런 방식 가지고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무슬림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그 예배 방식이 무슬림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곳에는 맨발로 들어가야 되고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야 돼,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신발을 저렇게 신고 들어가는 걸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부감만 더 많이 줄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내 모슬렘들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들이 이 예배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재작용을 할 때 쓸 자료들은 미리 예배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그거를 실제로 전도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도 현지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다 되어 있으려면 적어도 국내에서 많은 교단과 또 교회가 협력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현장에서 또 이 수고를 국내에서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장차 국내에 들어가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가 예비해서 들어간다면 은퇴한 이후에도 국내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A국에서 계시는 우리 고요셉 교수님과 지금 긴급한 또 우리 IS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IS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을 좀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고요셉 교수님만큼 이 이슬람권의 정통한 학자는 또 우리 한국에서 사실 드뭅니다. 거의 뭐 아주 독보적으로 30년 이상 이쪽에 코란과 이슬람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학자이신데 오늘 귀한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수고하셨고 끝으로 또 이 방송을 함께 하신 우리 또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7절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특별히 이제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고난 속에 우리가 처해질 것인데요.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또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목사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동과 이슬람 세계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들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슬림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에, 특별히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이제 레바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목회자들이 또 추방을 당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놓칠 때가 많은데요. 이곳에 7개 중동에 있는 나라에 교회가 있는 곳에 밖으로 드러난 교회들입니다만은 그곳에 있는 교회와 또 신학교, 레바논과 요르단과 이집트와 수단에 있는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요셉 교수님, 애국에 계시는 교수님과 함께 지금 긴급 우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여튼 교수님 이번에 참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좋은 앞으로 또 우리 그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히 계세요.